네, 안녕하십니까. 경매 공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5번째로 경매 용어 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용어 해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권리관계 등 분석을 또 다시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용어 해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경매 물건 목적 설정, 그 다음에 경매 검색 및 정보 수집, 그 다음 중요 경매 물건 정보의 확인, 그 다음 권리 분석 대상 및 방법, 그 다음 입찰 가격 결정 시 고려사항, 그리고 경매 물건 선정 핵심 포인트,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의 용어는 수많은 경매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 쓰는 용어를 한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먼저 입찰이란 뭐냐? 입찰 신청자들이 서면에 의해 매수 가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집행관이 제출받은 것 가운데 최고가를 써낸 입찰 신청인을 선정하는 경매 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찰이란 뭐냐?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 금액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 다음 경매 취소는 뭐냐? 법원이나 채권자가 경매 절차 자체를 없애는 것을 말하는데, 채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다음에 경매 원인의 소멸, 그 다음에 경매를 해봤자 남을 가망성이 없는 경매의 경우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 취하는 경매 신청인이 스스로 경매 진행을 중단하는 것, 즉 경매 신청 후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변제한 경우와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취하라고 부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매를 이렇게 참가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임장 활동,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써내는 거, 교통비, 여러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낙찰을 받고 나는데 이런 치아 같은 게 나오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매수 동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변경은 뭐냐? 경매 일정 조건 등이 조정되는 경우 경매 기록 보정, 그 다음 중요한 사항의 추가 매각 조건,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변경되어 지정된 기일에 경매 진행을 시킬 수 없을 때 법원의 직권으로 경매 일정이 변경되는 것을 경매 변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 연기, 경매 기일이 미뤄지는 것을 말하는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 신청 채권자의 동의하에 지정된 입찰 기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 통상적으로 약 1개월 이후에
입찰기일이 다시 지정됩니다. 이런 것들을 경매 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기각, 법원이 특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즉 신청 내용이 유효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뭐 이의 신청이나 뭐 이거 경매가 잘못됐다 이렇게 그 이의 신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법원이 특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 이유 없다, 기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 즉 각종 신청 시 절차나 형식이 부적합한,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 조치, 그러니까 그 신청이 부적합한 절차에 뭐 맞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각하를 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럴 경우에 각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매 물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정 방법. 그러면은 이제 경매 물건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보면은 첫 번째로 목적을 일단 설정을 해야 됩니다. 경매 물건을 선정하기 전 어떤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지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면은 교통, 생활 인프라, 학군 등을 고려해야 되고, 투자 목적이면은 시세 차이, 임대 수익 가능성 등을 분석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이라면은 이게 상업용인지 공장용인지 또 특성을 고려해서 먼저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 다음 그렇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물건 검색을 하고 정보 수집을 이제 해야 됩니다. 먼저 정보 수집은 이제 주로 이제 법원 경매를 하니까 우리 그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경매 사이트도 많이 있죠. 뭐 옥션이나 이런데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서 경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매각 공고를 매각기일 14일 전에 공고를 합니다. 그 매각 공고 내용은 사건 번호, 매각 물건의 용도, 소재지, 구조, 면적, 감정평가액, 최저 매각 가격, 매각 일시와 장소, 이런 것들을 매각 공고 내용란에 전부 표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법원 경매의 그 집행관 거기에 공고가 나고, 또 거기 굳이 안 가더라도 대법원 경매 사이트, 또 그 민간이 운영하는 경매 사이트에다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뭐 굳이 법원에 안 가더라도 전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 경매 말고 기타 또 경매가 있는데, 이때 뭐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 등이 진행하는 경매가 있습니다. 이런 그 경매는 약간 법원 경매하고 틀립니다. 틀린데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뭐 추후에 또 실전에 들어가서 할 때 또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 경매 물건 정보의 확인, 경매 기록부를 통한 방법. 경매 기록부는 통상적으로 매각기일 7일 전부터 열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해당 법원 경매계에 비치된 문서의 사본 확인, 전부 그 해당 법원 경매계가 뭐 1개, 뭐 2개, 3개 하고 경매계가 많습니다. 쭉 그
정보를 아까 그 사건 번호나 또 경매 몇 개에서 그 어디 법원에서 하는지 또 그 법원의 경매 몇 개에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법원에 가서 확인하겠다 하면은 그렇고 통상적으로 7일 전부터 열람이 가능하니까 가보시면 되고 이런 내용들은 또 인터넷 대부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전부 젊은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할 때는 지금 대부분 홈페이지를 다 이용할 것이고 또 좀 나이 드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직접 법원에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매 물건 정보의 확인 유형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 기간, 차임, 보증금에 관한 관계일의 진술, 전입 신고 일자 또는 확정 일자, 배당 요구 여부와 그 일자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현황 조사 보고서, 임대차 관계 조사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게 이런 것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집행관인데 집행관도 마찬가지로 그 현장에 갈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문 닫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확실하게 조사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낙찰 받고자 하는 그 물건들은 항상 임장 활동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법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현황 보고서가 있는데 경매 물건 정보 중요 정보의 하나로 또 현황 물건 현황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조사 일시, 조사 장소 및 방법,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조사서, 임대차 관계 조사서, 부동산의 전경도, 구조도, 지번약도, 뭐 도면이나 사진 등부터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감정가, 최저 입찰가, 유찰 여부, 유찰되면 뭐 당연히 이제 가격이 하락되겠죠. 가격이 당연히 하락될 것이고 권리 분석을 또 해야 되는데 등기 부등본, 등본, 그다음에 등기 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후순위 이거를 확실히 말소 기준 권리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누차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점유 상태, 세입자나 소유자가 점유 중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세입자가 몇 명인지 또 아까 그 배당 요구는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임대차 관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권리 이런 것들이 제일 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추후 낭패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설사 다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고 이제 그 부동산 인도 명령 해서 이렇게 들어가려 보니까 여러 또 그 복잡한 건들이 있으면은 또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부동산의 소재지 및 점유관계, 임대차 관계 조사서, 임차물의 용도, 임대차 계약의 내용, 감정평가서, 평가 의견, 토지 건물 평가 명세와 이유지도, 사진 감정 가격 등 통상적으로 감정 가격은 통상적으로 시세보다 늦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믿고 이렇게 그 가격을 결정하면은 그거는 큰 그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항상 시세보다 늦게 책정되어 있다. 이거를 꼭 그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현장에 임장 활동 가서 꼭 그 인근 부동산에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 그 시세 형성된 게 뭐 다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격 결정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로 경매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가격을 저렴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권리 분석 대상 및 방법,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권리 관계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한다. 일단 1차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한다. 여기에는 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고, 근저당권은 주로 이제 대출금, 금융권이 설정을 하는 것이죠. 저당, 근저당.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은 다 채무 문제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이게 법정 지상권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그 낙찰을 받으면 이거 건물 또 철거 요청이 들어오면은 철거 비용까지 들어가야 되고, 이거 뭐 만만치가 않죠. 그 철거를 또 그 법정 지상권이 있다면은 토지 토지만 받아가지고는 또 이렇게 건물이 철거되고 그러면은 위험 있고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법정 지상권을 철저히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유지권, 분묘기준권, 이거는 주로 이제 임야를 매입할 때, 매입할 때 이 분묘기준권 이게 문제가 되죠. 만약에 그 묘지가 있다면은 임야를 그 낙찰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임장 활동을 그냥 대충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보니까 묘지가 막 이게 큰 묘지는 이제 금방 보일 수가 있는데 작은 묘지들은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낭패를 봅니다. 낭패를. 그러니까 항상 임야나 이런 것들을 낙찰 받을 때는 전부 돌아야 됩니다. 전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임장 활동을 철저히 이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임차인 관계, 아까 우차 이게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권리 그 관계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주민등록 전입일을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상가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이거는 뭐 세무서 자료를 확인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증금 액수, 전입 신고 일자, 확정 일자, 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매각 물권병서를 보고 확인을 하고, 유장 뭐 전입자나 뭐 가장 전입자나 불법이나 무단 전입자가 있는지 현장 조사, 임장 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 이건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이 세입자가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은 이건 또 명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철저히 분석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낙찰받은 경매가가 싸다 해서 들어가면은 실제 가격보다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 가지고 비용이 플러스 되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단순히 싸다고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 건물 노후도가 아주 오래돼서 곧 이게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 이게 이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아파트라면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전체에 뭐 하자가 많이 걸려 있는지, 공용구역이 하자가 많이 있는지, 이러면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관리비를 또 많이 내는 어떤 관리비 상승 요인이 되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교통 여건, 생활 편의시설, 발전 가능성,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은 임장 활동을 철저히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받고자 한다면은 게을리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방문해서 확인하고
경험을 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시세 및 수익성 분석. 경매 물건이 시세보다 저렴해야 낙찰받을 가치가 있는 건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 임대 가능성이 만약에 이제 투자로 들어가면 임대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대 가능성. 그래서 이제 임대 수익률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재개발과 재건축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10년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다, 뭐 승인 났다, 뭐 이렇게 뭐 프랜카드 붙여놓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또 전에 재개발, 재건축 되는 데는 주로 주택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도 뭐 5층 이하, 이런 데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주로 거의 뭐 조합원들이 부담 많고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더 큰 데로 가고 무료로 이렇게 있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게 건축 가격도 올랐고, 그 다음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서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에 뛰어들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목돈이, 큰 돈이 여기에 장기간 묶일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묶일 수가 있고,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요즘은 그 다음에 거래 시세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중개업소 방문, 또 아까 말했죠. 그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충분히 어떤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알 수 있으니까, 웹사이트, 현장, 감정평가서, 이 3자를 크로스 체킹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는 주로 뭐 15년, 20년은 금방 비교 분석이 되죠. 나오죠. 그런 것까지 비교 분석을 딱 하면은 3자 크로스 체킹 하면은 더 확실해진다. 가격을 결정하기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임금, 매물, 뭐 시세 비교 온 거는 당연하고, 부동산 시세 사이트 활용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토지 활용 용도 및 규제, 뭐 규제사항이 뭐 있나 지적 공부 보고, 토지 이용 계획서, 이거 하나 빠졌네요. 토지 이용 계획서, 계획 확인서 또 띄어봐서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토지나 임야나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하겠다 하면은 지적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농지를 구입하겠다 하면은 나중에 이제 농지 자격 취득 자격을 증명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제출 못하면 취하가 돼요. 보증금 몰수됩니다. 이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농사를 본인이 직접 지어야 되니까, 이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한다면은 낙찰 받은 게 취하될 수 있으니까, 이거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우리 혹또 우리 경매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을 아주 유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반 여건들을 전부 이렇게 봤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 시에 고려할 사항이 뭐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현 시세, 주변 환경, 발전, 개발 가능성,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부담을 인수를 해야 되는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명도 비용의 부담 여부는 없는지, 이런 것들. 뭐 대항력이 있어도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낙찰 시에 인수해서 그 금액을 주면은 뭐
받았으니까 그냥 나갈 것이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은 이제 이사 비용 정도 배를 해야 됩니다. 이사 비용. 어차피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여의치 않게 뭐 이렇게 재수없게 이런 또 경매에 나오고 또 팔려가지고 경매에 낙찰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사 가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좋게 합의하고 이사 비용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이제 관리비 체납 여부. 관리비도 이 아파트 관리비가 좀 뭐 이렇게 보통 한 3개월 이상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뭐 1개월 체납됐다 그러면 보통 2, 3개월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사용 후 부가니까, 아파트에서는 사용 후 부가니까 보통 2, 3개월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개월 밀리면은. 근데 이제 한 3개월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파트에서는 이제 부득이하게 어떤 법적 절차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6개월 이상 하면 부득이하게 뭐 가압류 조치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비는 이 관리비 구성상을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추후에 어떤 나오면은 내가 세부적으로 또 알려드릴 텐데, 이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하고 전용 관리비, 그러니까 세대가 직접 부담하는, 어차피 세대가 다 부담하는데 공용 관리비하고 전유 관리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도 판결이 뭐 수차례 나왔고 판례가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공용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만은 전용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리비라고 체납됐다 해서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납부합니다. 납부하는데 공용 관리비만 이렇게 납부하면 된다. 그다음에 뭐 수리비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수리비가 얼마나 발생할 건가, 이런 것도 확실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세 공과금, 뭐 전기료, 가스료, 뭐 수도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전기료, 가스료, 가스료는 뭐 별도로 고지가 되는데, 전기료하고 수도료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서 나갑니다. 포함해서 나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용 관리 공용 하고 전용하고 나눠지는데, 공용 부분만 부담하면 된다. 공용 부분만, 제세공과금 이런 것도 또 추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지금 반복해서 권리 분석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고, 이러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졸려도 듣고 있으면 졸려도 자꾸 반복적으로 듣고 해야만이 현장에 가서 임장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법원에 가서 경매 참가하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나 같은 전문가에도 이렇게 다시 보고 이렇게 합니다. 조심하려고 이렇게 자꾸 합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근데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 경맥에서 호명하고 뭐 하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고 막 당황하고 막, 그래서 잘못 써내고 숫자를 잘못 써내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안 하나 더 붙여갖고 낙찰 받아갖고 그냥 나중에 막 낙찰을 포기하고 이런 사례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권리 분석하고 또 이렇게 경매
절차, 공매 절차 설명을 하면서 또 다시 용어까지 설명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기분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열심히 많이 듣는 사람만이 인생 교육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고, 계속 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요즘 보면은 뭐 누구나 경매 공매를 할 수 있다. 나는 뭐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 받았다 어쨌다. 개구라입니다. 개구라. 얼마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막 고치고 뭐 비용들을 이렇게 전부 해보면은 거의 뭐 그냥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 사람이 막 태반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노하우는 진짜 어디 누가 안 알려줄 텐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경매 핵심 포인트, 목적을 먼저 설정한다. 아까 말했죠. 실거주인지 투자 목적인지 사업 목적인지, 그 다음에 시세, 권리관계, 점유 상태를 꼼꼼히 분석한다. 계속 반복합니다. 현장 조사는 필수. 임장 활동 안 하면은 안 하려면은 경매 참가하지 마십시오. 당부드립니다. 돈 엄청 날립니다. 임장 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입찰가 전략을 신중히 결정한다. 아까 크로스 체킹 하라고 했죠. 시세, 감정 평가서, 그 다음에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이 3자 체크, 3자 체크, 최소한 3자 체크해서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옛날 2002년도나 이럴 때는 감정 평가보다 더 많이 주어야 낙찰이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막 110%, 경기가 좋을 때나 막 이럴 때, 그때는 뭐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았죠. 그거를 막 경매로 해가지고 집도 짓고 막 건설 붐이 막 아파트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뭐 낙찰가가 막 110%, 120%, 130%까지 막 하고 막 그랬어요. 2002년도 시절에는 그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은 절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호황기가 안 옵니다. 부동산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그 다음에 인구도 정체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체기 이르면서 지금 하향 추세니까 거의 또 지방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입찰 가격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거의 아파트는 뭐 한 70%, 그 다음에 상가는 30% 수준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낙찰 후 명도, 잔금 납부까지 계획하고, 낙찰만 받으면 끝나느냐, 혹시 모를 예기치 못할 어떤 그런 일들, 그러니까 잔금 납부, 이런 또 예기치 못한 또 잔금을 또 마련 못 해가지고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보증금 다 날리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명심해서 해야 인생 교육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공매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